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전 사실 남들처럼 순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꽤 오래 걸어왔죠. 살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길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래도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인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게 기적처럼 느껴지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참다 참다 터지면 무섭다고. 저도 그랬어요. 몇 년을 꾹꾹 눌러 참았는데 한번 터지니까 저도 몰랐던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삼킨 말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씁쓸하고 통쾌하면서도 허탈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러면 제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하여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혼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집안 돈을 다 날리셨거든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고 어린 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아버지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얼마 안 가서 재혼하시면서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겨버렸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다가 몇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죠. 어린 마음에 많이 울었어요. 왜 나만 버려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 품에서 자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어요.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당시 외할머니는 시장 한쪽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셨어요. 가게라고 해봤자 평수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자부심 그 자체였던 곳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재료 손질하시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쉬는 법이 없으셨죠.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친구들이 학원 가고 놀러 다닐 때 저는 늘 시장 골목에 있었죠. 솔직히 어린 나이니까 힘들고 짜증나긴 했어요. 친구들이 새 옷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늘 부러웠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키운 할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면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니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는데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 제일 떳떳한 거요. 남이 안 하려는 일하는 사람이 귀한 거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어린 저한테 깊이 박혔나 봐요. 공부를 못해도 집이 가난해도 손으로 일하는 거면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집안 형편에 학원도 못 다녔고 수능 볼 여유도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처음 들어간 곳이 청소 용역 회사였어요. 거기서 특수 청소라는 분야를 처음 접했는데 유품 정리나 사건 현장 정리 같은 일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냄새도 심하고 현장도 끔찍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첫 현장에서 보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선배가 적응 안 되면 그만둬. 이 일 아무나 못해라고 했죠. 그 말에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해주고 남은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유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면 보람을 느꼈어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돈이 됐어요. 남들이 꺼리는 만큼 대가가 확실했거든요. 힘든 만큼 벌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었어요. 번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죠. 할머니한테 용돈도 드리고 나머진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독립을 결심했어요. 모아둔 돈 털어서 1인 업체를 차렸죠.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여자 혼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냐. 망하면 어쩔 거냐고요. 하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처음엔 저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어요. 전화 받고 현장 가고 청소하고 견적 내고 정산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는데 그래도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꼼꼼하게 잘한다, 사장님이 친절하다, 이런 후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점점 많이 왔어요. 훗날엔 직원 10명이 넘는 어엿한 회사가 됐죠. 사무실도 얻고 차량도 여러 대 굴리게 됐죠.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사무실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한참을 들여보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사장이 됐네. 사장이? 내가 뭘 해줬다고 이렇게 대단하게 컸어? 그건 할머니 말씀이 틀렸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어느 가을이었어요. 그날 유품 정리 현장이 있었는데 혼자 돌아가신 어르신 댁이라 하루 종일 작업하느라 진이 빠져 있었죠. 옷에서 냄새도 나고 머리도 엉망이고 화장은 진작에 다 지워진 상태였어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퇴근길 지하철역 앞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뒤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 떨어뜨렸나 싶었는데 가까이 오더니 스물얼떡이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순간 황당했죠. 무슨 영업이나 사기 아니면 사이비인가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요. 아까 지나치다 우연히 봤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따라왔어요. 이대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보는 건데. 얼굴이 빨개져서 쩔쩔매는 게 진심인 것 같긴 했어요.
귀까지 새빨개진 게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믿기진 않았어요. 누가 엉망인 사람 꼴을 보고 번호를 물어봐요. 겁이나 주고 보내자 싶어서 이렇게 말했죠. 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길이에요. 특수청소라는 거 아세요? 시체 치우고 피 닦고 그런 거요. 그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좀 과하게 말했어요. 보통은 이 말하면 열이면 열 표정이 미묘해지거든요. 아 하면서 뭔가 꺼림칙한 눈빛이 되거나 대놓고 한 발짝 물러서거나 그런 반응을 수없이 봐왔죠. 소개팅에서도 미팅에서도.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때서요? 일하고 온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심장이 좀 흔들렸어요. 살면서 제 직업 말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눈빛도 진심이었어요. 동정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결국 번호를 줬고 그게 인연이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보다 연상이었고 조용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죠. 거창한 데이트보다는 소소한 걸 좋아했어요. 데이트할 때 늘 저를 살뜰히 챙겨줬죠. 무거운 거 들어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퇴근하고 달려와 주고요. 한 번은 제가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로 울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밤 늦은 시간에 이것저것 맛있는 걸 사들고 저희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저한테 그런 다정함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기다려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알면 알수록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한결같았고 제 일에 대해서도 한 번도 창피해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내 여자친구 사업가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녔대요. 오히려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다라고 말해줬죠. 근데 한 가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가 이러면서 말할 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뭐랄까, 흠이 될 만한 이야기라서 숨기는 것 같달까?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단서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안, 오늘 엄마가 갑자기 부르셔서 집에 일이 좀 생겼나 봐. 다음에 보자. 그때 좀 서운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주말인데 근데 그냥 집에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부모님 잘 챙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또 한 번은 누나가 이사한다고 주말 내내 집 내르러 가야 한다면서 약속을 취소한 적도 있었죠. 그 다음 주에도 누나 집 정리 도와줘야 해서 라며 또 미뤘고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좋게 봤어요. 사랑하니까 더 예쁘게 보였던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요. 남편 말로는 부모님이 화목하시고 누나와도 사이가 좋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진짜 아껴. 뭐든 같이 의논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 너도 나중에 보면 알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러웠어요. 전 그런 가족이 없으니까요.
엄마는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라곤 외할머니뿐이었죠. 저 사람 가족이 되면 나도 저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드디어 저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고요. 1년쯤 연애하고 나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기뻤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솔직히 걱정돼. 난 내 자신이 떳떳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내 직업 알면 반대하지 않을까? 게다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집안도 좋지 않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설득할게. 걱정 마. 엄마가 좀 보수적이긴 한데 결국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실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 가족도 좋아할걸?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안 믿으면 제가 너무 삐뚤어진 거잖아요. 첫 상견례 날 시댁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손에 땀이 났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 스커트, 너무 튀지 않게 화장도 했죠. 머리도 미용실 가서 깔끔하게 했고요. 선물은 과일 세트랑 한우 선물 세트를 챙겼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운전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잘 안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머릿속으로 인사말을 계속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십 번을 되뇌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시댁은 아주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는데 돌아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들어와. 반갑다는 말도 없이 뚱한 표정으로 돌아서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과묵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남자친구가 자주 이야기했던 시누이는 구석 의자에 앉아서 대충 인사하더니 이후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어찌나 삭막하던지요. 남자친구가 말한 화목한 가족과는 정반대였어요. 이상해서 남자친구를 보니 자기도 거짓말을 들킨 게 민망했던지 어색하게 웃던걸요. 불청객이 된 듯한 머쓱함에 허겁지겁 선물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박스를 열어보시더니 이러셨어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돈 아까워라.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투였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요. 라고 했죠. 겨우 밥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대뜸 물었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래? 남편이 대신 대답하려 했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청소부?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대놓고 눈썹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불안함을 느낀 남편이 얼른 끼어들었죠. 엄마, 회사 운영하는 거야. 직원도 10명이 넘어. 요즘 잘 나가는 분야거든. 회사가 무슨 회사? 청소가 사업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 남들 앞에서 뭐라고 소개하라고? 그때 시누이가 폰에서 눈을 떼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요즘은 그런 것도 사업이라고 하나 보네.
대단하다 대단해. 비꼬는 말투가 확 느껴졌죠. 코웃음까지 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웃으면서 버텼어요.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일하는 사람이 장땡이지 뭘 그래. 밥이나 먹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나마 시아버지라도 안 계셨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분위기는 불편했지만 대놓고 결혼 반대하진 않으셔서 결혼은 진행됐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 빨리 결혼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눈 딱 감고 넘어간 거겠죠? 지금 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고도 결혼을 강행하다니요.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제 직업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땐 콩깍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운명처럼 만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아니 사실 가족들이 좀 보수적이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난.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니까 언젠간 저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겠지 하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내가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식 날부터 조금씩 금이 갔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죠. 며느리? 아, 환경 관련 사업한다더라. 환경 사업이요? 요즘 그런 쪽이 뜬다던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환경 관련 사업이라니 제 직업을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시는구나. 창피하신 거구나. 속상했지만 결혼식이니까 참았어요. 오늘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신혼집에 들어간 후 시어머니가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이것저것 살피셨죠. 냉장고 문 열어보시고 옷장 들여다보시고 베란다까지 구석구석 확인하시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청소 보니까 집은 깨끗하겠네. 그놈의 청소부,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말투로 웃으시더라고요. 전 그냥 내 어머니라고만 했어요. 그리고는 꼭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네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했다며? 그래서 현주 너도 청소 일하게 됐나 보네. 집안이 그러니까 별 수 없지.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는 말투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남편 보는 앞이라 참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웃으며 넘겼죠. 나중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하실 때 좀 그래.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돌아온 대답은 늘 이거였어요.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표현이 서투른 거지. 넘어가죠 그냥.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 편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종종 오실 때마다 뭔가를 시키셨어요. 당신 집 대청소를 해달라. 시아버지 병원 예약 좀 잡아달라. 시누이가 이사하는데 짐 정리 좀 도와줘라.
처음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다 했어요. 일하면서도 시간 내서 다 해드렸죠. 그래야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 댁 청소를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청소하는 애야. 뭐 그래도 쓸모는 있어. 쓸모요. 제가 그냥 쓸모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는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랑 같이 카페를 차렸는데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위치가 안 좋다느니 전 남편이 바람을 폈다느니 말이 많았죠. 그 과정에서 빚도 꽤 졌다나 봐요.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뭔가 재는 느낌이었어요. 가끔씩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업 잘 된다며? 요즘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났던데? 차도 바꿨다면서? 네,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나도 한땐 사장이었는데. 그 말투에서 이상하게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시누이가 요즘 너무 힘들대.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너 회사에서 좀 써줄 수 없니?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저는 당황해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회사에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시누이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게 뻔했거든요. 공과 사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푸시가 내내 이어졌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시누이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마한테 들었어. 나 뽑아준다며?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 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랬는데 알아서 해준다고?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약속을 해버린 거였어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시누이가 눈앞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 있으니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안 돼요라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우선 돌려보내고 남편한테 상의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곤란했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나가 요즘 진짜 많이 힘들어. 이번엔 도와주자. 가족이잖아. 그냥 아무 일이나 시켜도 되니까 한 번만. 또 그놈의 가족이었어요. 매번 저를 올가매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를 사무보조로 채용했는데 이게 재앙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누이는 출근 첫날부터 사고를 쳤어요. 제가 아침 회의하는데 느지막이 나타나더니 직원들 앞에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들. 나 사장님 시누이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직원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괜히 분위기가 흐려질까봐 그냥 넘어갔죠. 그게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단단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시누이는
제 시누이라는 감투를 쓰고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제가 없을 때는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굴었죠. 제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사장님이 이렇게 하래 하면서 제가 말한 적도 없는 지시를 내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사기도 했어요. 화장품, 옷, 비싼 커피 머신까지. 제일 황당했던 건 거래처 미팅에 멋대로 따라간 일이었어요.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미팅 가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나도 가볼래. 옆에서 구경만 할게. 라면서 따라온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중요한 자리라서 라고 했는데 잠깐인데 뭘 그래? 라면서 무시하더라고요. 미팅 자리에서 시누이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제 명함 대신 자기가 급조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부사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거래처에서 나중에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대표님, 저번에 오신 부사장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요?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뭔가 얘기가 안 맞아서요. 참다 못해 어느 날 조용히 불러서 말했어요. 형님, 회사에선 직책대로 불러주셔야 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조심해주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제가 곤란해요. 그랬더니 시누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눈에 독이 오르는 게 보였어요.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옳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로 불러서 훈계질이야? 그러고는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울면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아니 엄마, 올키가 나 무시해.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나 못 다니겠어.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혼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동네 개를 가르치듯이 가르쳐.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이없고 억울해서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딴소리 마! 내 딸이 뭘 잘못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운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죠. 그 후로 시누이는 더 심해졌어요. 대놓고 나 잘라봐라.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방패막이 있으니까 뭘 해도 된다는 듯이요. 직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거래처에서도 요즘 대표님 회사 분위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결국 2달 만에 결단을 내렸어요. 시누이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죠. 형님, 죄송한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퇴사 조치하려고 합니다.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이라고 일부러 나서서 살뜰히 챙겨줬더니만 배은망덕하게.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날부터 시댁에서 전화 폭탄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배은망덕하게 구는 인간 어디서 굴러온 게 감히. 시누이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억울해 죽겠어 를 반복했죠. 처음엔 제 편을 들던 남편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내 누난데. 당신 이렇게 정없는 거 처음 알았네. 그렇게 다정하고 저를 위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멍청이가 된 건지 원래 본 모습을 보이는 건지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그냥 일만 했어요. 몇 달을 이악 물고 버텼죠.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회사에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회사는 오히려 안정되기 시작했죠. 신우이가 없으니까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분위기도 좋아지더라고요. 거래처에서도 요즘 분위기 많이 좋아졌네요 라는 말이 나왔죠. 신우이가 나간 후 제 사업은 승승장구했어요. 대형 현장 계약도 따내고 어느 유명 매체에서 소개되기도 했죠. 기사가 나고 나서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다른 업체에서 협업 제안도 오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까지 왔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2배로 뛰었고 직원도 더 늘렸죠. 사무실도 더 넓은 데로 이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사실 현주가 대단하긴 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니까. 몇 달 전까지 배은망덕한 아이라고 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죠. 전화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밥 먹자, 얼굴 보고 싶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저를 억지로 데리고 친척들 모임에 가셔서는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TV에도 나왔다 라고 자랑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진 청소부라고 무시하시던 분이 이제는 우리 며느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신우이도 연락해 왔어요. 오이케, 그땐 미안했어. 내가 사업이랑 이혼 문제로 한창 스트레스 받던 때인 거 알지? 철이 없었다고 생각해줘. 다 내 잘못이야. 진심일까요? 아니요. 확실히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분명 돈이겠죠. 얼마 후 시댁에서 밥 먹자고 불러서 갔는데 남편과 함께 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다들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반찬을 떠다 주시고 시누이는 음료수를 따라주고 시아버지까지 왔어, 어서 앉아라 라고 살갑게 말하셨죠. 밥 먹는 중간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요즘 참 힘들다. 여기저기 곰팡이도 피고 겨울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시아버지도 거드셨어요. 난 무릎도 안 좋은데 3층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은 한번 올라오면 아예 안 나간다. 신우이도 덧붙였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 형편에 되겠어?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남편이 옆에서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요. 그 순간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태도가 달라진 이유, 갑자기 잘해주는 이유, 친척들 앞에서 자랑한 이유, 다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 재산을 노리고 갑자기 가족인 척하는 거였어요.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면서 말했죠. 네, 아파트 좋죠. 이사 가면 편하시겠어요. 제 대답에 다들 멋쩍은 기침을 하며 조용히 식사만 했죠.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어요. 그날 식사 자리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죠. 시댁에서 먼저 뭐라고 하나 보자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드디어 나오는구나.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옷 갈아입으면서 대답했어요. 뭔데? 남편이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하나 사드리면 안 될까?
요즘 진짜 힘들어하셔. 아버지 무릎도 안 좋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시대. 저는 노골적이고 염치 없는 그 부탁에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건데 지금 사들이면 노후 대비도 되고 효도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야?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한테 얼마나 시달렸는데 이젠 아파트까지 사달라고요? 제 안에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결국 터져버렸어요. 당신 가족이 나한테 뭘 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시누이 때문에 회사 망할 뻔하고, 그런데 이제 집을 사달라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 가족인데. 부모님이 진짜 힘들어하셔. 그놈의 가족! 난 가족 아니야? 당신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어?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 무시할 때 뭐라고 했어? 시누이가 회사에서 난리칠 때 뭐라고 했어? 맨날 참아라, 이해해라, 가족이니까 맨날 그쪽 편이었잖아.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안 보여?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언제 엄마 편만 들었어?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중간에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나 감싸줬었어야지. 당신은 그냥 눈 감고 있었잖아. 아니, 눈 감짝하면서 결국은 시댁 편이었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부모님인데 어떡해. 젊은 우리가 맞춰드려야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이 사람 원래 이랬구나. 연애할 때 나와의 약속쯤은 쉽게 취소하던 것, 결혼 후에 한결같이 시댁 편 들던 것, 시누이를 감싸던 것, 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알았어. 생각해볼게. 남편은 제가 수긍한 줄 알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사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마치 저에게 아파트를 맡겨둔 것처럼 닥달하던 그쯤 마침 외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야? 아니야, 별일 아니고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심하게요. 저는 바로 다음날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는 시장 근처 좁은 방에서 혼자 누워 계셨어요. 며칠째 감기가 안 낫는다고 하셨는데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연세에 이렇게 추운 데서 지내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셔야 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히 돈 썼네. 그냥 누워있으면 나았을 텐데.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비 아까워서 그래. 너도 바쁜데 여기까지 오게 하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고 차가웠어요.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손이었죠. 저를 키워주지도 않은 사람, 저를 무시하기만 했던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저는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를 이렇게 추운 방에서 아프게 지내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결심이 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효도를 하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만약 아파트를 사주면 이 사람들이 달라질까?
갑자기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줄까? 아니, 절대 안 달라져요. 돈 나올 때만 우리 며느리하고 돈 안 나오면 어디서 굴러온 년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당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기회에 확실히 본심을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시댁이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미끼로 던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근처 신축 아파트를 찾았죠. 엘리베이터 있고 남향이고 깔끔한 단지였어요. 계약할 때 등기는 제 명의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세금 문제 있어서 일단 내 명의로 해뒀어. 정리되면 옮길게 라고만 했죠.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드리는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내가 그동안 네 진심을 오해했나 보다. 앞으로 잘할게. 아주 그냥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연기인지 진심인진 모르겠지만요. 마치 한순간 본인이 죄 많은 며느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대하더군요. 저는 그냥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도 잘했어.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신다. 정말 고마워 당신. 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시누이도 옆에서 방방 뛰며 엄지를 지켜들었고요. 저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꼬리를 드러내봐.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웠어요. 입주 후 2달쯤 됐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새 아파트에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 명의 옮겨라. 내 집인데 내 이름이어야지. 저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요. 증여세라는 게 있어서 지금 바로 옮기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세금? 아이,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집인데 왜 네 이름이야?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는 속으로 시작이네 싶었지만 겉으론 아니에요 어머니, 정리되는 대로 옮겨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날 이후 남편이 계속 명의 이전 얘기를 꺼냈어요. 밥 먹다가 TV 보다가 자기 전에 여보, 엄마가 불안해하셔. 명의가 네 거니까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 그냥 빨리 옮겨줘. 전 일단 시간을 끌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거실에 남편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 남의 폰을 보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가족방이라고 적힌 메신저 단톡방이었는데 저는 그런 방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을 들고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봤어요. 대화 중간쯤 시어머니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쟤 자기 명의로 한 거 봐라. 나중에 갑질하려고 저러는 거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진짜 치사하네. 집 사줘놓고 명의는 본인이래. 완전 꿍꿍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메시지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어떻게 하면 명의 뺏을 수 있는지. 일단 영준이 명의로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혼시키면 되잖아. 재산 분할 받아내면 되고. 시어머니 답장이요? 그래, 잘 알아봐라. 쟤 믿을 인간 못 되는 것 같다. 저는 손이 떨려서 폰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 메시지를 찾아봤어요.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반대도
찬성도 안 하고 그냥 읽고 씹었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를 이혼시키고 재산 빼앗자는 대화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폰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는데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드디어 복수할 명분이 완벽하게 생긴 거였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아파트를 처리하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니까요. 라고 했죠. 저는 바로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 후로 조용히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시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호구처럼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명의뺏을 국리나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남편과 제 집에서 짐을 빼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요. 중요한 서류들, 통장, 귀중품,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은 전부 회사 사무실 금고에 옮겨뒀어요. 옷도 조금씩 빼서 따로 보관했죠.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신기한 건 남편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옷장이 비어가는 것도, 서랍이 텅 비어가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아니면 명이 넘어올 생각에 들떠서 다른 건 안 보였던 거거나요. 한 번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실에 있는 제 물건들을 치웠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어디 갔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구나. 돈 이야기할 때만 가까운 척하고 함께 사는 반려자가 아니구나. 이삿짐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결혼 앨범을 보다가 잠깐 멈췄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웃고 있는 저, 턱시도 입고 웃고 있는 남편. 그때는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앨범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미련은 없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요. 저는 떠나기 전 문득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진짜로 제 편인지 시댁 편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생각해봤는데 시댁 아파트 명의 옮겨줄까? 남편 눈빛이 바뀌었어요. 반짝거리더라고요. 진짜? 정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어머니 명의로 하지 말고 당신 명의로 하자.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복잡하잖아. 전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단톡방에서 영준이 명의로 넘기게 하고 이혼시키면 된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내 명의로 하면 나중에 편하지. 역시 우리 여보가 똑똑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 진짜 그 계획에 동조하고 있구나. 반대는커녕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보,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집은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이 멈칫했어요. 적잖이 당황하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안 좋아져? 그런 일 없어.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 진짜로 이혼 후 재산 분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어. 서류 준비되면 얘기해 줄게. 그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또 남편 폰을 몰래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에 답이 온 거였더라고요. 엄마, 걔가 내 명의로 하겠대. 잘 되고 있어. 시어머니 답장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잘했다. 그렇게 해라. 명이 넘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도권 잡는 거다.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제가 바본 줄 아나 봐요. 가만 보면 남편 말대로 참 똘똘 뭉친 가족이 맞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머리 굴리고 도모하는 화목한 가족이요. 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뭘? 라고 물었을 때 그냥 TV 보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죠. 평소처럼 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요. 드디어 마침 때가 됐어요. 전 우선 저희 집에서 아예 나왔어요. 마지막 짐까지 빼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가전제품은 반씩해왔으니 나중에 따로 청구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미리 시켜뒀던 이삿짐 트럭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혹시 몰라서 부른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너 웬일이니? 미리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무슨 일인데?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사 왔어요, 어머니. 새 집주인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집이잖아. 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집은 한 달 전부터 저희 외할머니 명의예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 이름.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더니 눈을 부릅뜨고 봤어요. 거기엔 외할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네가 우리한테 사준 집이잖아. 어떻게 맘대로 이래?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사준 집 맞죠? 근데 제 명의였으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불법 점유 상태예요. 나가주셔야 해요. 제 직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나가지 않으시면 주거침입으로 처리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래?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저는 웃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캡처해둔 그 문제의 대화를 보여줬죠.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 맞죠? 제 자기 명의로 한 거 봐라. 나중에 갑질하려고 저러는 거다. 일단 영준이 명의로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혼시키면 되잖아.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대화한 거지 진심이 아니라. 진심이 아니에요? 변호사까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혀서 우물쭈물했어요. 저는 뒤에 있는 이삿짐 업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시작하세요.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외할머니 이삿짐이 들어가고 시어머니 짐이 하나씩 복도로 나왔어요. 야야, 이거 못해! 내 짐이야!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은 따로 모아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저희 외할머니 집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거든요. 뭐? 외할머니? 그래, 네가 귀엽고 우리 뒤통수를 치는구나! 사실 저는 그 문제의 대화를 봤을 때 바로 쫓아낼 수 있었어요. 제 명의였으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됐죠. 근데 일부러 기다렸어요. 한 달이나요. 왜냐고요? 더 확실하게 준비하려고요. 시댁이 방심하도록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줄 알도록요. 그래야 반격할 때 더 충격이 크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변호사와 수시로 상담하고 증여 절차를 밟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죠. 제일 중요한 건 외할머니 명의로 넘기는 거였어요. 시댁이 그렇게 무시했던 장사치 할머니한테요. 할머니한테 집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러 간 날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 근처 작은 방에서 사시고 계셨어요. 겨울이면 방이 얼마나 추운지, 무릎이 안 좋으신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도 할머니한테 제대로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 뭔데? 또 용돈이야? 안 받는다고 했잖아.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파트요. 엘리베이터 있고 따뜻하고 깨끗한 아파트. 할머니 명의로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뭐? 아파트? 무슨 소리야? 그런 비싼 걸 어떡해? 할머니가 나 키워줬잖아. 부모 없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줬잖아. 이건 내 효도야. 제발 받아줘. 응?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안 돼. 그런 거 안 받아. 네가 벌었으면 네가 써야지. 저는 할머니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나 무시하고 할머니 무시하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할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게 내 복수예요. 할머니가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 독하네. 누굴 닮아서 그렇게 독해? 그러고는 웃으셨어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시어머니 짐이 복도로 나가고 있을 때 전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시누이한테,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을 한 거겠죠? 1시간도 안 돼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몰려왔어요.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시누이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어요. 이렇게 미쳤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시어머니만 쫓아내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전부 다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윽고 남편도 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설명해봐. 저는 시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 형님, 변호사 알아보셨다면서요. 명의 어떻게 뺐는지. 시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 문자 그렇게 쓰셨잖아요. 영준이 명의를 넘기게 하고 이혼시키면 된다고. 재산 분할 받아내면 된다고. 시아버지가 뭐? 라고 하시면서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누이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우린 그냥...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여줬어요. 캡처해둔 대화 내용 전부요. 여기 다 있어요. 어머니가 제 믿을래 못 된다고 하신 것도, 시누이가 변호사 알아본다고 한 것도 다 증거 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죠. 당신이 또 이런 짓 한 거야?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어? 그냥 말만 한 거지. 진짜로 할 생각 아니었다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움찔했어요. 당신은 그 대화 다 읽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반대도 안 하고. 당신 와이프를 이혼시키고 재산 뺐자는 얘기를 보고도 넘어갔어? 남편이 뭐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나는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러면 안 돼.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시누이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한 번만 봐줘. 몇 년 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 가족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이 참았고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결혼식 때 친척들한테 제 직업 숨기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시장 장사치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아서. 생각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 본심이에요. 돈 되니까 손 내밀고 안 되니까 쫓아내려 하고. 그게 어머니한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혼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어. 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벌써 제출했어. 일주일 전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넣었어. 당신 사인만 받으면 끝나. 사인 안 해도 상관없어. 재판 이혼하면 되니까. 그 문자방 대화가 증거거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혼까지?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영준이한테 감히?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부터 남입니다. 가족 아니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집안에서 외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이삿짐 정리하시다가 소리 듣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집에 저 노친네가 온단 게 사실이었어? 외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시어머니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래, 잘 가쇼. 손녀 덕에 난 여기서 잘 살게 됐은께. 고맙소.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시장 장사치 할머니가 자기 집의 새 주인이 된 거니까요. 그것보다 더한 굴욕이 어딨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밖에 추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보지도 않고 문을 닫았죠. 한 달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인했어요. 재판까지 가면 자기가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 일이 있고 시간이 꽤 흘렀네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사도 2개 더 냈고 직원도 많이 늘었죠.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이름으로 된 회사가 커가는 게 뿌듯했어요. 외할머니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단지 산책하시는 게 나기 싫어요. 무릎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여기 진짜 좋다, 고맙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다 행복해져요. 재밌는 건 할머니가 가끔 시어머니랑 단지 근처에서 마주친대요. 시어머니는 지금 근처 작은 빌라에서 사시나 봐요.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편에 나 볼 때마다 도망가더라. 눈도 못 마주치고. 할머니가 그러시면서 씩 웃으셨어요. 남편,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은 아직도 혼자라고 하던데 솔직히 관심 없어요. 돌아보면 그때 끝까지 밀어붙이길 정말 잘했어요. 참기만 했다면 전 평생 호구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 인사를 해요. 나 자신한테요. 용기 냈던 그때 나한테요. 여러분도 혹시 참고 또 참으면서 살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인내가 정말 가치 있는 건지. 가끔은 터뜨리는 게 답일 때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